안녕하세요. 저는 58살 전업주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믿기 어려운 이야기, 그리고 제 평생의 인내 끝에 찾아온 진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남편은 저와 재혼한 지 7년 된 사람입니다. 저희 둘은 각각 첫 결혼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오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위였고 늘 차분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한 번의 이혼으로 마음이 많이 닫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게 손을 내밀어줬죠. 당시 저는 직장 다니던 20대 후반의 아들 동혁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딸이 하나 있었어요. 유진이라는 아이였는데 저보다 20살 가까이 어린데도 굉장히 의젓해 보였고 처음 인사 자리에서는 웃으며 절 반겨주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안심했어요. 재혼이니까 서로의 자식들 간에 문제 생기면 어쩌나 걱정했었거든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저는 남편 집으로 들어가 동혁이와 함께 셋이 살게 되었고 유진이는 따로 자취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아들에게도 정말 잘해줬어요. 생일마다 선물도 챙겨주고 입사할 땐 정장도 사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을 놓았죠. 우리가 잘 만들어가고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유진이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자주 못 온다더니 점점 아예 연락도 뜸해졌고 명절에도 얼굴 비치지 않는 게 다반사였어요. 남편은 그런 딸을 두고 늘 미안해했지만 전 딱히 불만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불편해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도 전 기다렸습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가 예고도 없이 집에 들렀어요. 남편은 마침 출장 중이었고 집엔 저랑 동혁이만 있었죠. 그녀는 대뜸 집을 둘러보더니 이런 말을 꺼냈어요. 여기 우리 엄마가 살던 집인데 참 낯설게 변했네요. 가구도 다 바뀌고 향도 다르고. 그 말투에서 느껴졌어요. 불편함이 아니라 노골적인 반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을 먹고 있는 저희에게 유진이가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아줌마 아빠 돈으로 이렇게 편히 살면 기분 좋아요? 순간 젓가락이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동혁이는 놀라 유진이를 쳐다봤고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날 이후 유진이는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무언가 일부러 감시하듯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며 저를 자극하려 들었어요. 냉장고에 든 반찬을 꺼내보더니 이러더군요.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안 해줬는데 아빠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 그 말에 저는 겨우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건강 신경 쓰시니까요. 간 좀 줄였어요. 그러자 유진이는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사실 유진이의 엄마, 그러니까 남편의 전처는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한 셈이니 유진이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게 정당화될 순 없잖아요. 며칠 뒤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유진이는 아버지를 붙잡고 제게 들은 이야기를 왜곡해 전달했습니다. 아빠, 아줌마가 엄마 물건 다 치워버렸대요. 엄마 사진도 없고 이젠 엄마 얘기하면 불편해하더라? 그 말에 남편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 억울했죠. 남편이 힘들까봐 일부러 전처 사진을 잘 보관해두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걸 유진이가 아예 본체 만체한 채 날조하는 걸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문제라고 보기엔 유진이의 태도엔 일종의 의도가 느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퍼뜨리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듯한 움직임. 그날부터 저는 유진이를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늘 웃고 다정한 딸. 하지만 남편이 없을 땐 저를 향해 가시돋친 말만 던지는 그 모습. 이건
단순히 새엄마가 싫다는 감정 이상의 무언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면 과연 유진이는 어떤 이유로 이 집을 이토록 흔들려 하는 걸까요? 그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우연히 유진이와 남편의 대화를 엿듣게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던 참에 두 사람이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고 제 이름이 나오는 걸 듣자 걸음을 멈추게 됐죠. 아빠, 지금이라도 말 돌려놔요. 그 여자한테 집 줄 생각하지 말고 이건 엄마가 남긴 유산이잖아. 그 말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네 엄마 돌아가신 이후 이 집은 내 명의로 넘어왔고 지금은 내 집이야. 그리고 지금의 아내도 내 가족이고. 가족이요?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유진이의 진짜 목적은 이 집이었어요. 처음부터 제 존재 자체가 미웠던 게 아니라 이 집을 뺏긴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유진이가 집 문제로 걱정하는 거예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보니 유진이는 이 집이 언젠가 자신의 몫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전처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유산이라는 죄책감 때문인지 남편도 유진이와 관련된 일에는 쉽게 단호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저는 모든 상황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왜 유진이가 그렇게 제게 적대적인 말들을 쏟아냈는지, 왜 자꾸 저를 자극하고 왜곡된 말로 남편을 흔들었는지, 그리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채워나가던 공간이었어요.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유진이 앞에서 말 한마디 내지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더는 뒤에서 험담당하고 흔드는 유진이에게 경고를 줄 필요가 있었죠. 이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 저는 유진이에게 정식으로 식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당당히 마주 앉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유진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단둘이. 그렇게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유진이를 근처 한정식 집으로 불렀습니다. 조용하고 손님도 많지 않은 장소였어요. 유진이는 처음엔 무슨 꿍꿍이냐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이내 자리에 앉더군요. 그렇게 대놓고 날 불러내시다니 뭘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 봐요? 저는 차분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서로 솔직히 이야기해야 할 때 같아서요. 나도 이 집에서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고 당신도 내 존재가 불편하다면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유진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간단하죠.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빠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길 바랐는데 당신이 그걸 뺏어갔어요. 그리고 그 집, 거기 우리 엄마 물건으로 채워졌던 집인데 어느 날 가보니 다 바뀌어 있고 낯설었어요. 마치 우리 가족이 다 지워진 기분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버티고 참았던 시간도 분명 존재했기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 마음, 일부는 나도 이해해요. 하지만 유진 씨, 난 그 집을 함부로 차지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와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이젠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집이에요. 나도 그 집에서 울고 웃고 아프고 기뻤어요. 그럼 결국 당신도 엄마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나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당신을 딸처럼 대해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노력을 모두 욕심으로만 봤죠. 유진이는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아빠가
집을 당신 앞으로 증여한다는 말 들었어요. 그 순간 내가 완전히 버려졌다는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살아있다면 그 집은 당연히 제 몫이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단단히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유진이는 가족을 회복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몫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것만큼 나도 상처받았어요. 더는 이 싸움 피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당신이 나를 진짜 적으로 만들었단 걸 알게 될 거예요. 유진이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걸 보았지만 끝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유진이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유진이의 주변을 천천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남편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는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큰 회사의 마케팅팀 과장이라 했지만 정작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우연히 한 동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었죠. 유진이가 요즘 명품 중고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꽤 많은 양을.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정규직으로 회사에 다닌다던 사람이 평일 낮 시간에 수시로 명품 거래를 한다? 뭔가 수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 중고, 명품 거래, 카페 등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이의 닉네임과 자주 올리는 게시글을 찾게 됐죠. 거기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물품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고가의 명품 가방, 시계, 한정판 구두까지 개인 소장품 정리 중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저는 그 게시글들을 모두 캡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의 직장 근처 커피숍에서 며칠을 지켜보았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수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유진이는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커피숍 구석에 앉아 있었고 잠시 후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더군요. 그들은 명품 가방을 두고 대화를 나눴고 결국 유진이가 종이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거래가 오갔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거래가 아니었고 명백한 무자료 현금 유통이었죠. 세금도 신고도 없이. 결국 저는 유진이의 거래 내역, 커뮤니티 활동, 오프라인 거래 정황을 엮어 정리한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들고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죠. 이 자료로 증여와 관련된 법적 방어가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걸 남편분께 바로 전달하지 마시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죠. 혹시 그 따님이 먼저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에 단단한 벽 하나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 벽 너머에 있는 유진이라는 사람을 이젠 더 이상 딸이라 생각하지 않기로. 며칠 후 예상대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이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남편을 찾아온 겁니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지금이라도 상속을 법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아빠가 저한테 집 줄 생각 없다는 거 다 들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남긴 집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남편은 당황했고 변호사는 곁에서 유진이의 말을 조목조목 뒷받침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날 밤 남편이 망연자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유진이가 변호사까지 데려와서 상속 청구하겠다고 했어. 법적으로야. 내 말대로 내 명의 집이고 내 몫으로 남기고 싶지만 내가 괜히 죄책감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제 손에 쥐고 있던 증거 자료를 꺼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유진이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가 제 명품 거래 신고했나 봐요. 현장 단속 나온다는데 어떡하죠? 남편은 순간 당황했고 전 속으로 웃음을 삼켰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유진이는 분명 자신이 그동안 해온 일들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아버지를 이용해서 집을 지키고 저를 밀어내는 데만 집중했겠죠. 하지만 세상엔 언제나 반대편이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욕심이 크면 무너지는 것도 크다는 걸 저는 믿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는 초췌한 얼굴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제 앞에서 머뭇거리며 앉더군요. 혹시 당신이 제 일 건드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네가 우리 가정을 뒤흔든 순간부터 나도 내 가족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어. 넌 나를 이용하려 했고 난 널 지켜보았지. 유진이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마지막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이 집 결국 당신한테 다 넘어가겠죠. 아빠마저 당신한테 뺏긴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사직서를 내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유진이가 떠난 뒤 집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고 저는 그런 그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나 봐. 유진이가 그런 줄은 정말 몰랐어. 남편의 말에 저는 무어라 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굴 탓할 수도 위로할 수도 없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남편도 조금씩 제 곁에서 안정을 찾아갔고 우린 이전보다 더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유진이었습니다. 열어보니 친필 편지가 들어있었죠. 아빠, 그리고 아줌마.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고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제 삶은 늘 결핍투성이었고 그걸 아빠가 새 가정을 꾸리면서 더 외면당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제 감정일 뿐 아빠의 잘못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줌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빠의 옆자리를 탐한 건 아니었지만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컸고 그걸 채우는 당신이 미웠어요.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며 반성하려 합니다. 혹시 나중에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땐 진심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동안 감사했고 죄송했어요. 남편은 편지를 읽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고 저는 조용히 차를 우려 그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 누워 깊은 숨을 쉬었고 그 숨속엔 서로를 향한 연민과 위로가 서려 있었죠.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 네 앞으로 완전히 정리하자. 이젠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우리 둘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진짜 가정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집 정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법무사를 통해 증여 절차를 밟았고 저는 처음으로 진짜 내 집이라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 집에 살면서도 늘 한 발 물러서 있었어요. 남편의 집, 남편의 딸, 남편의 과거, 그 모든 것 앞에 저는 조심스러웠고 멈칫거렸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이곳은 우리가 함께 채운 공간이고 함께 싸워 지켜낸 울타리였으니까요. 남편도 변했습니다. 그는 매주 꽃을 사오기 시작했고 식탁에 앉을 때면 꼭 제 손을 한번 잡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당신한테 빚을 다 갚은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가만히 웃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우린 같이 살아왔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빚진 게 아니라 함께 꾸려낸 거예요. 그 순간 그제야 남편도 비로소 눈물을 보였습니다. 유진이에 대한 죄책감, 나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쌓아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겠죠.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건 때로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때문이라는 걸. 유진이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어느 날,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줌마, 저 유진이에요. 괜찮으시다면 식사 한번 하고 싶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메시지를 곱게 저장해 두었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마주 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건 용서의 시작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출발일 테니까요. 식사 제안을 받은 그날로부터 보름쯤 지나 저는 유진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장소는 처음 만났던 그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죠. 이번에는 제가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고 유진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아져 있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맞이했고 둘 사이엔 조용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식사가 나오기까지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내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날카로웠는지, 왜 그렇게 엄마 자리를 지키려 했는지. 근데 아줌마를 미워한 건 결국 내 상처를 외면한 거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 상처에만 몰두했어요. 유진 씨가 겪은 아픔은 나보다 훨씬 깊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죠. 유진은 눈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당신을 선택했을 때 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에서 한 발도 못 벗어났던 것 같아요. 그게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멀어질 수 없는 사이, 그래서 더 미워지고 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둘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녹아들었고 식사가 절반쯤 진행되자 유진은 갑자기 핸드백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엄마가 쓰던 일기장이에요. 최근에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안에 언젠가 아빠가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는 글이 있었어요. 그걸 읽고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내가 믿고 있던 슬픔조차 결국 혼자 만든 감옥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순간 저도 울컥했습니다. 남의 자리를 차지한 죄책감과 억울함, 그리고 뒤늦게 온 진심이 겹치며 눈물이 흐르더군요. 유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까진 아니더라도 사람 대 사람으로 지낼 수 있을까요? 아빠가 좋아하는 두 여자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유진과 저는 진짜 처음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아주 조심스럽고 느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매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유진은 가끔 남편을 만나 저녁을 먹고 가끔은 저에게 먼저 안부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 반찬 맛있었어요. 감사했어요. 그 몇 마디가 그렇게도 고마웠습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오해가 모두 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우리를 보며 깊은 안도감을 내비쳤고 저 또한 지난 7년의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이 집을 진짜 우리 집이라 말할 수 있게 됐어. 당신 덕분이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 집은 싸워서 얻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다시 이해하고 그렇게 얽힌 마음들이 만든 공간이었어요. 며칠 뒤 유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다음 주 일요일 같이 부모님 산소에 가실 수 있을까요? 아빠도 모시고요. 이번엔 제가 운전할게요.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가족이란 건 피를 나눴다고 되는 것도 서류 한 장으로 묶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기억, 오해의 시간, 화해의 기회, 그 모든 걸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저는 그제야 진짜로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워진 자리를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믿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유진이 보낸 짧은 메시지를 보며 다시 한번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립니다. 아줌마, 오늘도 잘 지내시죠? 그 짧은 인사가 저에겐 누구보다 깊은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드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